자,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유명한 작품이고, 법정 스님이 이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아무튼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무소유라는 책을 사재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을 주장하고 설파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무소유라는 책을 소유하려고. 왜요? 뭐 나중에 비싸지면 팔려고. 예, 그래서 책을 사재기를 하고. 참, 이게 또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예,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기에 망정이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뭐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갈래는요. 갈래는 경수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수필이고, 그 다음에 성격 사색적이다. 사색이라는 건 깊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교훈을 줍니다. 교훈적,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무소유의 의미. 그래서 무소유를 통한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체험을 통한 성찰, 그쵸? 그 다음에 고백적 어조를 사용했다. 뭐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내용을 볼게요.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네, 간디가 한 말입니다. 간디의 말을 인용해서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주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디가 한 말을 앞에다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이 법정 스님이 하려고 했던 말과 좀 의미가 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흥미도 높이고요. 그다음 보시면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며 한 말이다. 케이클리 팔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법정 스님이죠. 네. 글쓴이 자신입니다. 글쓴이 수필이니까, 수필에서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몹시 부끄러웠다. 일단 부끄러웠다에 체크해야 되겠죠.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정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공수래죠.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래, 공수고. 갈 때도 빈손이겠죠.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이거 두 개. 이 지상의 적에서 갈 때, 응? 빡치네. 갈 것이다. 자,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사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아니라는 거죠. 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문답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가 묻고 지가 답합니다. 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묻고 이제 자기가 답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자,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이자 소유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죠?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소유한 것인지 아니면 적의 나를 소유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지난해,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작가의 경험 일화를 제시합니다. 제시하여 깨달음을 구체화하고 설득력을 높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작가가 자신의 일화를 제시했느냐? 깨달음을 좀 더 구체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일리가 있구나, 그러하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자, 여기서 이 난초 두 분, 이 난초 두 분이 바로 뭡니까? 소유의 대상, 집착의 대상, 깨달음을 얻게 된 매개체가 되겠죠?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 헌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하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뭐가 쓰였니? 그 애들 뿐이었다? 의인화가 사용됐죠? 네, 의인화.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사람은 추운데 나는 추워 죽겠는데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달의 헌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뭡니까? 난초를 위해 애정과 정성을 쏟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 보시면 지난해 여름 장마가겐 어느 날. 자, 지난해니까 시간이 이동했죠. 네, 시간의 이동. 시간의 이동.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겐 어느 날 봉선사로 운원오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개울 물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웠다. 아차!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그 다음 체크하시면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어른거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난초에 얽매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정도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그 운원오사를 이제 뵈러 갔어야 됐는데 그 난초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고 난초에 얽매여 있는 꼴이죠.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체크해야 되겠죠? 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바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자 이 글의 주제죠.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난초를 준 거죠.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럼 그 친구는요? 그 친구는 얽매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돼요?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친구한테는 얽매임을 주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예.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 유정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친구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뭐 정이 있는 존재, 뭐 이런 건데, 친구예요, 친구. 친구를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초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자, 여기까지는, 요거 좀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어떤 개인의 경험입니다. 그쵸?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어떤 인간의 역사로 확대돼요. 네. 자, 개인의 경험이 인간의 역사로 이제 확대돼서 일반론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부터가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유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인간의 역사로 확대해서 일반화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개인의 경험의 왜 자꾸 이럴까? 경험의 확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소유욕은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네.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하나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을 소유하려 드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집착.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뭐 이제 가끔 나오죠. 예, 데이트 폭력이나 아니면 이제 헤어지자고 했더니 뭐 남자든 여자든 헤어지자고 했더니 뭐 죽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요새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집착이겠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집착이에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집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나는 죽어도 싫다는데 죽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그 아이의 삶을 소유하려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역시 집착이지 않을까. 물론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시는 거는 여러분 그 정도는 집착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니까요. 또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 공부하라는 얘기 좀 하지 마. 그거 집착이래. 뭐 이러지 마시고요. 날 또 팔지 말고 이것들아. 자, 그 다음 보시면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소유욕이 부정이라면 이해도 부정이겠죠. 그렇죠? 소유욕도 부정, 이해도 부정입니다. 이해가 뭐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로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거. 이해타산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 거. 이게 이해예요.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은 이제 동맹들이죠. 동맹들.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대만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싫어하죠. 아시죠? 혐한이라고 하죠. 혐한. 한국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이제 대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중국과의 수교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대만이랑 수교를 맺었었고 중국이랑은 수교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90년대 초반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후반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는 아닌가? 공산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죠. 예, 사회주의 국가고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를 좀 접목한 형태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랑 이제 수교를 안 했었는데 중국이 워낙 이제 강대국이 되고 이러면서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했죠.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아시죠? 예? 걔네는 약간 이제 북한과 우리의 관계랑 좀 비슷합니다. 예. 걔네도 전쟁을 했고 걔네는 이제 공산군이 승리를 해서 중국 본토를 먹었고 민주자유주의는 이제 대만 섬으로 타이완 섬으로 쫓겨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수교를 할 수가 없죠.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대만과 수교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대만은 좀 공식적인 루트의 그런 어떤 수교들은 좀 어려운 상태가 됐죠. 중국이 워낙 이제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면, 원래 우리의 맹방은 이제 대만이었죠. 뭐 맹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같은 이제 민주주의. 그러나, 그리고 게다가 중국은 사실 우리의 적이죠. 그죠?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면 중국도 우리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 북한 도와준 게 누구예요? 이렇게 분단이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중공군 내려와서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중국과 수교를 맺고 이제 대만과는 수교를 끊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해관계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해관계를 따지느냐? 예? 소유욕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예.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린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 이 부분도 지금 뭐가 쓰였습니까? 문답법이 쓰여져. 예, 문답법. 여기까지. 뭐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답법이 쓰였습니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 다음 보시면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역시 이것도 뭐예요? 간디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네, 인용.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하란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려면 이 물건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가진 후에야 갖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돼요, 이게? 니는 이해가 안 될 텐데. 똑같은 거 두세 개씩 가지고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할까 봐. 뭐 간디니까요. 예, 간디 정도 되는 인성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은 때로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까 되겠죠? 예. 공술에 공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다는 거죠? 소유는 일시적이다. 예? 의미가 없다. 무상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사상 아닙니까? 예. 인생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냐? 절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사실 이 무소유는 불교 사상과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역설이 쓰였으니까. 역설법. 의미하는 건 뭡니까?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욕심을 버려야 만족을 아이 참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지. 그 다음 보시면 물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것도 역설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역시 역설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무소유는 뭐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어쩌란 얘기예요? 네.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네. 무소유의 자세를 가져야 어떤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간디의 말을 인용했죠. 불교 사상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무상함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수필이다. 수필의 특징도 정리해 두시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